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긴급하게 편성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지금 스물스물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세무 관련해 가지고 또 무료 세미나를 또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서 들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세미나인가요? 3월 31일 화요일이죠. 그날 저녁 7시부터 용산에서 이제 네. 무료 세미나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하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아, 왜요? 이 주택 관련된 거. 아, 그렇죠. 결국 5월 9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아, 네네. 그렇습니다. 매도자 문의도 많고 음. 그럼 매수자 문의는 없느냐 엄청 많아요. 아, 자금 조달 매수자 계획서- 문의도 많아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잘못 쓰면 세무조사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자금 어디서 났어? 너 부모님이 현금 공짜로 준 거 아니야? 증여세 신고 제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증여자 주려고 하시는 분도 그럼 수중자 받는 자녀도 그러니까 팔 때도 무상으로 받을 때도 그 다음에 나 그냥 보유할 거야. 그럼 보유세는 또 걱정 안 하나요? 그 다음에 나 1주택자인데 무슨 신경을 써요? 1주택자도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 포지셔닝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질문이 그러네요.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야, 해드려야겠다. 그러면은 아마 이 강의가 무료로 또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강의가 아닌가. 3월 31일 저녁 7시에 용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아마 신청하시면은 그 장소나 이런 안내가 나갈 것 같은데 또 선물도 준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 전원 이제 참석자분들에게 무료 도서 증정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좀 좋은 네. 얘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그 부동산 대출 규제에 이어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국의 공시지가가 뭐 한번 발표가 연기됐다가 발표가 됐는데 서울은 18%, 강남은 무려 26%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얼마 안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 평균 수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 거의 2배, 5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공시지가 상승이 우리가 그 반포의 아리팍이라고 하는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 보유세가 4천만 원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마 84제곱미터가 아닌가 싶은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급매로 또 이어지거나 또 증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100% 늘어났습니다. 예. 그 제가 어제 상담하신 분인데 그분이 아파트 성동구에 있거든요. 37%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별 주택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이 평균보다 방금 말씀 주신 그렇죠. 대로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예. 보면. 마포구 있으신 거는 29% 오르고.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마다 이 성향이 다른데 뭐 거기가 이제 대장 아파트니까 많이 올랐구나 이런 네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우선 문의가 많이 늘어난 게 제가 이제 늘상 말하는 게 만약에 이제 속된 말로 최근에 어디 이제 채널에서 유명 연예인분이 나는 안 팔고 버틸 거다라고 예, 예.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몇 년간 얼마를 내고 버텨야 되는지에 대한 예, 그런 또 시뮬레이션도 하는군요. 계산을 제가 먼저 해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본인의 포지셔닝에서 결정해야 될 거는 보유세가 얼마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보유세 하면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점진적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주택자여도 재산세가 몇백 나오시는 거 700, 800 나오시는 분 허다해요. 종합부동산세는 1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럼 재산세가 막 8, 900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지를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재산세가 8, 900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종부세는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종부세 자체는 막 10,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 그 자체가 아주 과도하게 높아지는 네네네. 그 경계선에 이제 다다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유세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야 그러면 내가 주택 수가 3개인데 그러면 가장 좀 딸리는 거 비인기 지역을 먼저 시장에 던져 놓을 거냐.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5월 9일 전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해야 되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내놔서 먼저 팔리는 걸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팔고자 해도 시장에서 과연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그 정도까지 가려서 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너무 짧죠. 왜냐면 매수자도 대출도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매수자의 시뮬레이션도 돌려봐라. 저 사람이 돈이 나올 거라고 보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 안 되면 4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수자도 토호제 받아야 되는데 그 2주 걸려 14일 걸리기 때문에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참에 자녀에게 내 집 마련해주자. 세대 분리된 신혼부부 자녀에게 그러면 이거를 그럼 자녀에게 싸게 팔까 아니면 순수하게 증여를 할까? 증여할까 저가 매도할까 맞아요. 이거의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뮬레이션에 상담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 뭐 보유세 인상도 인상이지만 일단 그 전에 공시지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카드 사실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정부 관계자의 얘기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 트위터에다가 또 SNS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거 때 강남구에 가서 절대로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갑자기 말을 이렇게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카드는 조금 뭐 뒤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네. 종합부동산세는 어차피 그리고 세법 바꿔도 27년도부터 적용이니까 네네네. 지금 당장의 적용은 아니겠지만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서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퀘스천 좀 있어요. 선거 결과가 여당이 압승을 하느냐 아니면 좀 여당이 생각보다 좀 선거 결과가 좋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거 결과가 여당이 압승한다. 그럼 뭐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눠볼 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거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많이 지금 두려워하시는 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든요. 내가 비거주하고 있으면 보유세도 많이 때린다고? 야 그럼 나 너 부담 너무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1주택자들이 대부분인데 1주택자들도 상당수가 여러 이유로 비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일 때 보유세가 커진다 그러면 야 이거 부담 클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 게 그러면은 아니 다주택자는 알겠어. 근데 이제 1주택자도 그러면 말 그대로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는 이제 많은 여론에서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막 영린을 건드리는 느낌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꾼으로 모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는 것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요즘은 보유세 계산된 그 기사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연락 많이 받는데 2주택자, 3주택자 시뮬레이션 없어요. 고가 주택 하나인데 얼마 내냐 요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이미 1주택자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갔어요. 다주택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야 그럼 1주택자도 주택을 보유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러면 주택이 거기에 있는데 나 그거 하나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몇 천씩 낸다 그러면 와 이거 너무 힘든 것 아니야? 라는 이제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뭐 지방선거가 아마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보유세가 인상이 된다면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선진국 수준인 실효세율 1%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실효세율이 뭐 발표하는 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0.2다, 0.25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공시가격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과표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데 그거를 1%까지 올린다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거의 한 4배, 5배를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갑자기 점진적이지도 않고 4배, 5배를 내라라고 한 선례가 있나요? 이렇게? 이래까지는 못 알리는 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이제 지금은 150% 1.5배지만 그때는 3배까지 있었어가지고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지금은 1.5배인가요? 네, 전년도에 1.5배. 비해서 1.5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그래프를 따져보면 탁탁탁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369 막 이렇게 올라가는 예.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부담이 확 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3년에 걸쳐서 점진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는 건 너무 큰 이제 변화라서 그래까지 갈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선진국 수준의 1%도 사실 기준점이 다 달라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 내가 취득했던 주택 가격의 1%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초의 취득 가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지금 100억이어도 예전에 내가 이걸 뭐 극단적으로 10억에 취득했다. 그럼 10억의 1%를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까지 무조건 실효세율의 이제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없거나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1031이라 그래서 내가 뭐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다가 이걸 15억에 팔았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10억보다 더 높은 부동산을 사면 과세 이연을 해줘서 양도세를 안 내요. 그럼 언제까지? 어차피 죽을 갈아타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특별히 과세를 안 맞습니다. 한다. 근데 이제 빠져나가서 부동산 시장을 나가서 현금화하는 사람한테는 낸다. 그렇죠. 그때는 한 번에 이제 추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그냥 1주택 개념으로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면은 상속세는 한 160억, 170억까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과세 이연하고 주택 뿅 상속 주면 끝이에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다고는 하지만은 보유세를 만약에 강화한다면 보유세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 대신에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또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센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그러면 들거든요. 진짜 이제 아예 소유를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취득할 때도 사실 두 번째 주택부터 막 취득세도 높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보유 빼고 나머지 단계에서 이미 너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서 그걸 세를 주려고 하지? 그럼 뭐 맞아요. 국가가 다 관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거의 그런 게 좀 사실상 와 바로 짧은 시간 내 실현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 방향이 그렇게 잡혔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유세 1% 정말 오르면 뭐 지금 우리는 일단 가정으로 상정을 하는 겁니다. 뭐 확실하게 오른다 이건 아닌데 오른다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벌어질 일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뭐 1%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뭐 올라갈 거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여나 금매가 폭증할 거냐 이제 이건데 이것 때문에 뭐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서 또 혹시 그렇게 되면은 대응 전략으로는 뭘 좀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리도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만약에 맞물린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폭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뭐 기재부에서 연구를 비슷하게 했었었는데 양도는 못합니다. 사실 양도는 못해.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1주택자다 그러면 자기는 팔 수 있겠지만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가 1%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여론이 이제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가 중과세 된 적은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다주택자 1%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주택자분들이 과연 금매를 내놓을까? 세금이 막 중과세 가장 많이 나면 82.5%인데 와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속으로 가자인데 그게 못 버틴다 그럴 때 진짜 어쩔 수 없이 금매를 내놓고 금매가 나오기는 할 건데 우리가 시장에서 금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세무사님이 많은 사례를 보셨을 테니까 얼마까지 깎아야 우리가 시장에서도 아 금매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래도 대부분 한 10% 정도 내외죠. 10%. 예. 그 왜냐면- 5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45억 예, 그렇죠. 근데 더 밑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 봐요. 수도 있고. 예, 진짜 그, 금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억이 떨어진 매물이야 그러면 뭐 와 이러는데 그게 50억짜리였다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또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그래서 최근에 청담동의 르엘 아파트가 55억짜리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 미만으로 13억 깎여 갖고 거래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뭐 저가 매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뭔가 이 대응 전략으로 어떤 걸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대응을 좀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세제 개편안이 적용되면 그건 무조건 1년의 텀이 가져가거든요. 시간 자체가 1년이라는 게 걸리니까. 실제 적용될 때까지. 예, 왜냐하면 26년 예를 들어서 7월 말에 종부세가 말 그대로 과거처럼 많이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부세를 받는 시점은 27년 12월이거든요. 고지서를 내는 받는 거. 시점. 거의 1년 반이 1년 남아 반. 있죠. 그러면은 27년 6월 1일자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짜서 빨리 증여든 뭐든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은 사실상 많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그러네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증여는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녀가 그 증여세를 또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 맞아요. 그다음에 저가 매도도 당연히 그 자녀의 경제적인 여력이 능력이 있어야지. 따라주느냐. 네. 결국 이런 조건들이 따라붙으니까 사실은 결국 몰리다 보면 금매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 시장에.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제 개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금매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래도 많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문재인 정권 때 제 경험한 바로는 음. 물론 나오기는 하는데 와 이거는 못 내겠다가 음. 결론이어서 금매보다는 어떻게든 자녀에게 주겠다. 아, 결국은 증여가 폭증했거든요. 아 증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증여세를 못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순수 증여를 하면 토호제가 안 걸려요. 토호제라는 건 매매 거래 때만 자녀가 매수자면 가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면서 전세를 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버리는 거예요. 음. 차라리 그러면 증여세는 맥스가 30억 넘었을 때 50%인데 양도소득세는 10억만 넘어가면은 82.5%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게 약간 부담부 증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이 가면 이것도 매매니까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토호제 적용 때문에.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아니고 네, 순수 증여로 봐서 맞습니다. 이 세입자한테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게 한다. 네, 나중에 자식이 돈 벌어갖고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의사 선택이 음. 왜냐하면 세금 차이가 너무 커요. 계산 그러네.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니까 음. 와 이건 도저히 못 내겠어. 거기다가 82.5%지만 가격도 깎은 것에서 차익의 82.5%니까 사실상 손해는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도소득의 82.5%가 최고 세율이지 그 양도소득의 82.5를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구간별로 있고 최고 구간이 이제 82.5라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이래저래 보면은 양도소득의 담세율은 그렇게 되면 거의 막 60% 정도 되는. 사실 10억 버시면 실효세율은 70% 정도 돼요. 70%. 와. 왜냐하면 82.5%의 누진공제가 6,500만 원 정도밖에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내요. 이 세무 업무를 세무사님이 오래 하시니까 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를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떤 소득이 발생할 때 70% 80% 내게 하는 세제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세금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부담이 너무 커요. 죽어봐라 이런 징벌적 세금인데 어쨌든 당연히 뭐 저는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사실 정말 뭐 화가 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증여나 상속을 서두르다가 세금 폭탄을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이게 사실 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서두르다가 오히려 뭐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서두르다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본인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혹시나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가 파한 거예요. 근데 비과세 요건이 아니었으면 중과세가 됐었을 때 바로 중과세로 스위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과세 다주택자들의 비과세 요건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후에 새 주택 취득하고 비과세 요건 맞추고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 케이스였는데 고객분이 잘못 팔고 오신 거예요. 본인 혼자 판단하신 건데 이런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총 세 채잖아요. 되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비과세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고 7억이 취득가액이다. 네. 그럼 8억의 양도 8억에 차익이지 대한 않습니까? 거죠. 네. 그럼 본인은 비과세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80% 받으면 양도세 한 350만 원. 네. 근데 비과세 판단 삐끗 잘못해 버리면 갑자기 이게 3주택자 중과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세금이 6억대가 나옵니다. 한 200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나타나면 빨리 팔아야 돼서 계약서를 빨리 쓰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토호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토호제를 그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뭐 이런 건데 그럼 2주 걸린다는 건 어떤 과정으로 그러니까 나 집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국가에다가 국토부인가요? 에다가 네. 내서 심사 맞춰서 너 사라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허가를 승낙을 허가를 해주는 이게 네. 2주 걸리는데 어떤 서류 어떤 절차를 하나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랑 그다음에 토지 토지거래. 취득할 때도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도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사는 거니까. 네, 그래서 2번 씁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토지 음.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고 음. 그거 나오고 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일 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씁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아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주택 네. 취득. 그러니까 이렇게 2번 쓰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토호제 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5월 9일자까지 잔금까지 치러야지만 중과세를 빼줬는데 우리 너무 급하게 해줬으니까 유예 조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9일까지. 이때까지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만 받으면 그러면 잔금은 뭐 강남 상구랑 용산 4개월, 나머지는 6개월 이내 하면 봐줄게. 근데 혹시나 이 세입자가 오래 껴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세입자 끝날 때까지 들어가서 그때 토호제로 이제 실거주해. 그 대신 잔금은 치르고 이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세입자 낀 매물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다주택자여야 돼요. 조건이 무조건. 1주택자는 그걸 못 해요. 세입자 낀 걸 못 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여야 돼요. 아 1주택자는 세입자 낀 걸 못 판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1주택자인데 저도 저희 집에 안 살고 지금 누군가 세를 줬는데 내가 그 집을 팔라 그런다고 하면 내가 일단 그 집에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일단 들어가서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갔다가 팔아야 되네요. 근데 다행인 점은 1주택자는 다주택자가 아니까 중과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용 자체를 안 하는 거고. 근데 핵심은 매수자가 무주택자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매수자가 무주택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무주택자가 맞나, 이 사람이 다주택자가 맞나, 요걸 확인하는 그런 기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지금 3월 한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5천 건이어가지고 일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허가한다고 15일씩 걸리는 겁니다. 야 진짜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게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 지금 저는 데드라인 한 4월 15일에서 20일 봐요. 거기 넘어가면 토호제 받고 계약서 계약금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첫 그렇죠. 번째고. 이런 2주라고 하는 또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또 아 진짜 4월 중순 지금 세무사님 얘기한 4월 중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정도가 정말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로.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건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정 요청 올라온다. 또 2주예요. 또 2주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잠깐 잘못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해주세요. 그럼 2주 날아갑니다. 참. 그러니까 뭐 이제 매수자분들이 가끔 지금 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야, 4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다 다른 물건이니까 던지는 가격이 엄청난... 더 떨어질 거다. 근데 본인이 토호제가 안 나오면 그걸 못 가져가실 수도 있다. 아 그러네. 네, 그걸 진짜 좀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주마다 분위기가 다른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네네네. 매수자가 나갈 때 한 2억 더 떨어지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 더 떨어질 거라고. 근데 이제 매도자분들이 요즘 연락이 이번 주에 바뀐 게 뭐냐면 더 떨어진 사람들의 연락처가 3개, 4개가 늘어나니까 매도자가 이 중에 한 명은 사겠는데라고 바뀌고 있어요. 아 또 많아지니까. 네. 야 재밌습니다. 참 이게 정말 주마다 달라요.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참 어떨지 모르겠네요. 답답한 현실인데. 예. 현금 증여를 통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좀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부 다 싹 바뀌었다고요? 예, 2월 10일자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요건 좀 이제 강의 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3월 31일 날 하는 강연 때 조금 자세하게 이걸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그날 많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면 띄워서 좀 말하는 게 좀 네네네네. 좋아서 방금 말씀 주셨던 상속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럼 상속을 신고를 했냐 안 했냐도 체크를 해야 돼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현금 증여 같은 부분도 너가 현금이 1억이나 많아? 이거 어디서 났는데? 그럼 증여 받았습니다. 그럼 증여 신고했어 안 했어? 이것까지 클릭을 해야 돼요. 상속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증여도 다 들여다보죠.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체킹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음. 그래서 이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요즘은 사실은 이래서요. 이제 매수자분을 공인중개사님이 데리고 오세요. 상담할 때. 그래서 세무사님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세팅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분이 얘기하면은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혹시나 이제
명확한데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네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걸 도와달라고 하세요. 근데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이걸 원활하게 중개를 해야 본인의 이제 중개사 그렇죠. 수익을 챙기니까 수수료가 예. 들어오니까. 그런 면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대충 쓰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 어떤 30억 정도 아파트를 쓸 때 이게 저는 한 80페이지 나와요. 첨부서를 다 넣거든요. 와. 하나도 한 80페이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부동산 자금 조사 시작하겠다고. 제가 80페이지를 썼는데도 조사를 하겠다고 이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하는구나. 조사는 거의 이제 이 100%. 기간 내에 사신 분들은 거의 100%인데 근데 그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 거잖아요. 네. 먼저 내가 이렇다라고 썼는데 그걸 뒤에 와서 번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리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기 전부터 미리 자금 조달에 대한 것을 최대한 알아보고 세팅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매수 전 한 일주일 정도 또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기간이 많지 않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뭐 세무사님 오시면 꼭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또 이건데 현금 증여입니다. 현금 증여.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증여에 대해서 국세청의 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금 증여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꼭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뭐 꼭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거를 뭐 증여를 한 거냐 대여를 한 거냐 생활비를 준 거냐 뭐 하여튼 이게 현금 증여 쪽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 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현금 증여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기존의 뷰티풀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이제 네. 현금 증여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것을 보는 국세청이 이제 시각이 좀 시각. 바뀔 거다라는 말을 어. 오늘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네. 첫 번째로는 5월 9일 지나면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 매물 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우선은 상황 보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 지금 그 시장에 메시지 오고 나서 이미 많은 부분이 지금 셀링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금매가 많이 풀렸어요. 다주택자 네네. 물건이 많이 팔렸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물건을 이제 다시 걷어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한 달에 집합 건물 판매가 월에 이런 규제가 없으면 한 10,000건 내외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 이제 확 빠질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1,000건 이하. 한 달에 막 800, 900건을 줄었거든요. 네. 근데 국세청의 직원분들이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볼 수 있는 캐파가 월에 뭐 7,000건이다. 그럼 기존에 10,000건이었을 때는 골라서 받겠지만 이게 거래량이 1,000건을 빠지면 이거 다 볼 거고. 다 보고. 근데 그래도 한 6,000건의 캐파가 남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뭐를 보냐면 이 사람들 주택 어떻게 취득했지? 이제 다 보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걸 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예전에도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한 증여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볼 게 없는데 고액의 전세를 했는데 자녀가 20대 중반인데 어떻게 10억짜리 전세를 넣었지? 이거는 사실 엄청 사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올라오면은 그냥 보통 전세금을 이렇게 넣어주죠. 넣어주는 거가 관행 비슷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다수가 아마 뭐 오피스텔 전세금이라든지 아파트 전세금이 부모님이 해주신 경우가 많은데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과거에도 전세 보증금 9억, 8억이다 그러면은 당신 능력이 이제 20대 후반인데 이 자금 어디서 났냐? 근데 이게 또 스리슬쩍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게 이제 전세를 자녀 명의로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확정일자 받아야 되잖아요. 전입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이제 선순위 채권에서 날아갈까봐 불안해서 그래 당연히 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빌렸다라는 구조로 안 하고 당연히 지원받고 당연히 줘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전세 한 2바퀴 돌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그 다음에 이거를 스리슬쩍 자녀가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기록도 안 남고 하니까.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왜냐하면 지금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국세청이 국토부랑 MOU를 맺어서 전산이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전월세도 이제 당연히 캐파가 남으면 조사가 들어갈 건데 당연히 강남 3구나 용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사업자 대출로 주택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좀 펼쳐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나요? 아 이거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고 지금 국세청장 분도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을 취득을 할 때 본인 자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걸 하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이었는데 은행 대출도 사실은 지금 규제돼서 거의 안 나오고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출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네. 근데 가족 간의 대출로 살 수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업을 한다. 네.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 운용자금 대출을 받아요. 네네. 그래서 뭐 20억을 받거나 10억을 받아서 요걸로 주택을 사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뭐 내 회사에서 내가 돈 빼는데 네가 뭐야 뭐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근데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건데 사업자 대출 받을 때 체크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것으로 주택 취득할 계획이 있습니까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아니요라고 체크하시겠죠. 네네. 그리고 그 만약에 예라고 체크하면 대출이 안 나가죠. 그렇죠. 안 나가죠. 안 나가지. 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걸로 주택 매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미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400억 정도 회수했어요. 이게 원아웃 투아웃제가 있는데 원아웃 되면은 2년간 대출 못 받고 원금 다 회수할 거예요. 바로 회수할 겁니다. 사업자 대출은 이제 법인이든 사업자든 그 사업자가 자금 용도로 받아서 그 사람이 집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법인 같은 경우 가지급금 같은 거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걸 또 법인에서 이자 경비 처리를 해요. 주택으로 취득자금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자 소득 이자 경비를 경비 처리하거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가려야 되잖아요. 가리고자 하는 건데 왜냐 사업용으로 대출 받았는데 그냥 이자 경비만 처리하지 왜 가지급금이 갑자기 생겨? 가지급금이란 얘기는 결국은 외부에 이 돈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게 이제 다 대부분 대표자에게 나갔을 거니까. 네네. 근데 대표자가 알고 봤더니 그걸로 주택을 샀네? 라고 펼쳐지는 이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많을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나왔는데 네. 경락 잔금 대출하고 농지 관련된 대출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데 영농 대출이 또 있어요. 영농 대출을 끌고 와가지고 그 왜냐면 농지는 본인이 직접 토지를 경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것도 사실 많죠. 왜냐하면 농지법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 그랬는데 사실상 농사 안 짓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거의 100%죠. 뭐. 네. 근데 이제 바이 농사를 안 짓는데 문제는 여기에 DSR을 안 봐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 대출, 영농한다 해서 사업자 대출해서 대출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걸로 또 주택을 사는 케이스들 조사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법 이외적으로 저는 매수자분들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많이 쓰니까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뭐 다양한 루트로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출 규제죠. 일종의 어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수요 억제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매수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적기다라고 이제 사실은 뭐 금매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나오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예. 좀 좋은 매수 전략이 있다면 이 시기를 딱 정말 해서 좀 내가 원하던 상급지를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무사님이 한 10% 정도 이렇게 싸게 산다 그러면 뭐 그분한테는 좀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 전략? 첫 번째로 본인이 이제 너무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자기가 좀 칼자루를 줬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는데 매도자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버려요. 너 아니면 그냥 말아 이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매도자가 너무 안 달라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매도자는 시장에 내놓고 가격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그러면 4월 중순 넘어가면 자녀한테 그냥 증여해버릴래. 그분이 선택지가 다른 매수자만 선택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 다른 선택지가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금매라는 게 지금 안 팔면 그냥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금매 가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물론 급하다는 얘기긴 하지만 최악의 경우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매수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순수증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음. 그렇잖아요. 증여세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렇죠. 5월 9일 날짜 이후에 해도 전혀 상관이 언제 없다. 해놨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좀 지나면 매도자는 그냥 말어 이래 버리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매수 전략할 때 사실 아까 계속 말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먼저 꼼꼼하게 세팅돼 있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래 생각하셨다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누구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쓰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건 이제 요즘 다 세무사가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돼서 적는 겁니까? 자기 자금이라 그래서 현금, 예금, 그다음에 예금, 뭐 외화, 그다음에 주식. 본인의 주식. 여기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가상 자산, 매도 금액. 가상자산.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증여, 상속, 차용. 그다음에 대출적으로 넘어가서 사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그 밖의 대출. 하여튼 뭐 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 기반으로 유관 기관으로 다 통보가 돼요. 국토부, 그다음에 뭐 금감원, 그다음에 경찰 뭐 이래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85%가 국세청이에요. 결국은 자금에 대해서 너가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증여냐, 아니면 매출 누락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8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세법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매수자분들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먼저 세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매도자분들에게는 지금 이 내가 매수할 거다라는 시그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점 매수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분들의 선택폭은 뭐냐면 5천만 원 1억이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나는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신호를 주는 매수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과연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잔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마음에만 들면은 나는 뭐 100% 확실하게 깔끔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한 10가지 전략이 되는데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분이 6월 1일 전에 판매를 하면 그래도 올해에 보유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나는 첫 주택이니까 보유세가 얼마 안 낼 텐데 이분은 이미 다주택자여서 이 주택 수가 6월 1일 전에 있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라질 건데 그러면 그것을 가격에 딜로 넣어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중개사님 통해서 잘 얘기를 나누면 제가 봤었을 때 좋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자세한 거는 3월 31일 날 강의하신다니까 그때 가셔서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도 이제 뭐 여기저기 방송이나 뭐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업은 세무사 일이실 텐데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법인 운영하시는 뭐 세무사님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든 의사든 이런 전문직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세무법인 운영하시면서 요즘 어떠십니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저는 정말 다행히도 이제 마케팅이 좀 준비가 돼서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아주 감사한 기회를 좀 잘해서 다행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주변에 보면 어때요? 네, 요즘 전문직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력은 원래 당연하게 깔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다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의 메디컬 센터에도 2층은 막 대박이 나서 사람이 엄청 오고 그 위층은 아무도 안 오고 실력 차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마케팅 그러네. 뭐 옛날처럼 그냥 광고나 마케팅이 없던 시절은 지나가다가 여기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같은 곳에 있다 그러면 한쪽만 잘 될 일은 절대 없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면 엄청 커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법무법인도 저도 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이 광고 비용이 장난 아닙니다. 광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제 뭐 지인이기도 한데 그 변호사님은 월에 광고 비용 한 1억대 써요. 그래서 1억 한 5천 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유지 비용 쓰면 또 2, 3천 나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광고 비용 포지셔닝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적으로 사업체에 대한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이 광고 비용
장난 아닌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유튜브 찍으면서 뭐 항상 지금 한국 경제가 힘들다, 자영업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만 세무사님만큼 이 업계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아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업종의 분들을 오랫동안 관리하시다 보면 전년에 비해서 이분이 매출이나 수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뭐 변호사 의사들은 뭐 그래도 다 전문직이고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의사 변호사 특히 의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똑같아요. 완전 진짜로 제가 한 몇 년 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5년 전쯤에 어디 지역 의사회 강연을 갔었어요. 저는 이제 네네네. 의사회랑 어떤 병원 옆에 여러 군데 자문 세무사로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가면서 얘기 듣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아직도 전 그 얘기가 잊혀지질 않는데 경기도에 내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야 알아봤는데 핀 꽂을 자리도 없어. 그게 5년 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그럼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어떤 지하철역 근처에 그냥 병원을 쳐보거나 치과 뭐 이런 거 쳐보잖아요. 황공포증이 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이제 길에 만들어놔야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막 골목에다 하면 안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이게 엄청 치열하죠. 치열하다. 예, 임대료도 엄청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수익 창출하려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실 갈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런 것도 많아요. 최근에도 갔는데 개원일을 위한 이제 교육 강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강의는 누가 하나요? 그거를 의사회에서 해줘요. 아, 의사 뭐 협회나 이런 예, 데서.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이 옛날만큼 녹록지 그냥 않다. 예. 옛날 그냥 깃발 꽂으면 다 그냥 알아서 환자 온다 이런 거 시대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5년 전이었으면 지금은 더 힘들죠. 더 힘들겠죠. 예. 그리고 이쪽 그 고객분들의 사업 현황을 들여다 보시니까 이쪽도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아, 엄청 큽니다. 완전 K자예요. 완전 K자. K자. 예, 완전 한 분 막 터지면 이쪽은 막 와 해서 확 올라가고 이쪽은 막 속된 말로 약간 죽쓰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K-뷰티라고 해서 또 K-성형 이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와서 특히 중국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그 전문적으로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가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런 데는 좀 호황 아닙니까? 아, 그쪽도 결국 마케팅이에요. 왜냐하면 호황은 맞아요. 계속 오시거든요. 돈을 많이 쓴다 마케팅. 와, 마케팅 비용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하긴 뭐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뭐 마케팅 아니면 우리 병원 앞에 앉힐 수가 없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통역하려면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도 섭외를 해야 되고. 섭외해야 되고. 생각보다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딱 남는 거 보면 원장님 남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와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 그 성형외과라 그러면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쓰고 마케팅에 돈을 쓴다.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분들이 많이 와서 엄청난 성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미 중국의 성형외과 기술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똑같네. 네, 왜 그러냐면 따라잡고 있구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성형외과 의사님이 이제 의학 쪽은 어차피 이게 도제식이다 보니까 자기가 몇 건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1000건이나 경험이 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중국의 의사는 10,000건이래요. 그러니까 배수가 달라요. 그래서 엄청 스킬풀하대요. 10,000건을 하면요, 세무사님 바보도 눈 감고 한다고. 그렇지. 그런데 가격은 더 싸니까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은 수술은 자기 나라에서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 와서 하는 거는 뭐냐 그러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의학 그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보톡스나 뭐 이런 것들. 한국은 이걸 속이지 않는데요. 근데 중국은 제품을 속이니까 제품을 속이니까 불안해서 그거는 한국 와서 한대요. 오히려 수술 부가가치가 높은 비용이 높은 수술은 중국에서 한다. 네, 거기가 여기 와서 훨씬 그냥 더 보톡스나 주사 한 방씩 맞고 가는 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고. 하긴 생각해 보면은 중국의 경제 인당 뭐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성형 비용은 그쪽에서는 거의 한 3배, 4배의 부담으로 느껴질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고 이렇게 성형외과들 압구정동, 신사동 이런 논현동 많으면 그냥 와 저게 저렇게 다 잘 돼 그러는데 잘 되는 데만 되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면 뭐 폐업이라든지
규모 축소라든지 이런 병원들도 많겠네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의학 쪽, 의료 쪽이 더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가 음. 몇 년 전에 이제 의료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의사분들이 뭐 속된 말로 그런 얘기했죠. 아, 그냥 개업할래. 예. 아. 그래서 그때 확 늘어났어요. 아, 그냥 나가서 개업이나 할래. 이게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성형외과가 그때 개업했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최근에 나왔던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 쪽이 또 어려워지면서 그렇죠.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예.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 진짜 뭐 지금 세무사님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세무사님이 이게 어떻게 표현 자체가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느끼는 바는 저연차가 진입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전문직은. 같아요. 그게 의사든 변호사든 뭐 저 같은 세무사든 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겨내기라는 어렵다. 예. 뭐 변호사도 연에 1,000명씩 나오고 세무사도 뭐 연에 뭐 700명씩 계속 쏟아지는데 세무사도 한번 쳐보세요. 널렸어요. 발이 치입니다. 예. 변호사 고객분들도 많으시죠. 예. 변호사분들도 요즘은 어쏘 변호사라 그래서 그런 변호사들을 많이 쓰시던데 어서 안 씁니다 요즘. 안 씁니까? 예.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해요? AI랑 같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도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 그 법인 형님들이랑 제가 술 한잔 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형님 이번에 수습이나 뭐 어서 뽑으세요. 그러니까 왜 뽑아? 그러니까 왜요 형님? 예전에는 뽑아서 이것 좀 해봐 해가지고 뭐 민법 몇 조 써서 뭐 사기죄면 이거 형법죄 뭐 이거 써서 한번 쭉 써보세요. 가이드라인 좀 주고 기존의 사례 몇 개 줘서 써봐라 해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걸려서 쓰면 피드백 줘서 또 그 다음 주에 쓰고 이런 네네네. 식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본인이 뭐 노트북 LLM이나 뭐 챗GPT나 여기에 합숙시킨 다음에 인적사항 정보 주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써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선 비용. 우선 첫 그렇지. 번째가 당연히 비용. 인건비가 또 변호사는 또 적지 네. 않으니까. 근데 그게 회계사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법인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뭐 1,000명 회계사가 나왔는데 수습처를 400명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40%밖에 수습처를 못 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다 AI 때문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감사 시장이 좁아졌어요. 감사 시장이 불경기가 되니까 사람을 이제 적게 뽑기 시작하는 거고 첫 네네네.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회계법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굳이 회계 그 수습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AI나 우리 엑셀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로 해도 되고 세 번째로는 키워보니 다 나가더라. 그러니까 내 시장이 뺏길 것 같아서 그냥 키우지 않을래. 그래서 저연차 그러네. 접근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내 저는 살을 깎아먹을 수도 이건 있고. 이제 다 의견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IMF 때도 없었던 100만 폐업 시대가 자영업자 열렸는데 이게 사자 붙은 분들의 경쟁 속에서도 이게 예외가 아니다. 엄청 그러면 심합니다. 이제는 사자 붙은 분들은 에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라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로 봐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꼭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 동기 세무사 2명이 최근에 폐업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왜 폐업했냐면 망한 게 아니에요. 망하진 않았는데 1년 내내 주 7일 자영업자인 이 세무사나 전문직도 주 7일이 일해요. 뭐 주말을 쉽니까? 무조건 일해야죠. 그렇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다 끝나고 정산을 했더니 세금 다 떼고 5천, 6천 남는 거예요. 내가 10년 차인데.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냐면 야 이럴 거면 그냥 어디 공기업 별정직 가는 게 나아. 거기서 8천 주더라. 근데 거기 주 5일째 웰빙이잖아요. 그러네. 영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장호나. 그냥 접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더 위험하다. 차라리 망해버리면 다른 선택지를 이게 선택을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성장 없이 좀비처럼 쭉 유지돼 버리니까 더 현타가 올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 뭐 세무사님은 어쨌든 그 뭐 지인들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고객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돈을 들여다본다는 것만큼 그 사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뭐 개인적으로 뭐 취향이 어떻고 이걸 친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의 돈을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들의 전부를 알고 계신데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진짜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워질지 몰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한동안 있었던 그 다큐 있었지 않습니까? KBS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의대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의사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선호 현상이 있는데 세무사님 보시기엔 그럼 이런 시대적 배경이 앞으로 의대로 쏠리는 이런 현상도 점점 사라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약간은 옅어지겠지만 의대 선호 현상은 똑같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자녀들 키우는 게 제 세대랑 저보다 살짝 위에 형님들이잖아요. 그분들 마인드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딱 봐도 안정적이고 야 망해도 생명의학이나 이쪽으로 가서도 이제 기회의 선택의 폭은 더 넓을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요즘은 이제 뭐 입장마다 다르지만 변호사를 따는 게 변호사를 하려고 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를 걸고 나머지 업무를 할 때 나 변호사 타이틀, 자격증이 예. 있어. 이렇게. 타이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도 타이틀 걸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만들어 볼 거야. 뭐 뭔가를 할 거야. 근데 의사 타이틀 걸고 시작하면 스타트 지점이 좀 달라지구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의대 선호는 그냥 유지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진 않는다. 그리고 TO 자체가 네네. 줄어들 수 없는 TO예요. 인원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AI가 모든 업무를 대체하는 시점에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금융, 결제 시스템, 중개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 등 주요 기업들의 업무가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도 도산하고 경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시나리오인데 2028년도 그러니까 굉장히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3년도 안 남은 건데 어떻게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전망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뭐 제가 이제 어차피 세무사니까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알진 않겠지만 저도 이 그 AI 관련된 프로그램 한 4개 정도를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버전업이 되면 AI는 이런 상승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계단처럼 올라가니까. 챗GPT도 5.2 쓰다가 지금 최근에 5.4 쓰는데 퀄리티가 완전 차원이 달라져요. 예. 갑자기 급상승이 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 거 세금 문제를 계속 넣어요. 저도. 그래서 되나 해보는데 뭐 간단한 기장이나 이런 건 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하는 부동산의 복합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좀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법은 아마 안 될 겁니까? 당분간 그죠? 하도 그냥 누더기처럼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해서 아마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개인의 이제 사정까지 다 믹스해서 넣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일정 부분들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AI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인가 2위 하더라고요. 예. AI 유료 결제가 우리나라가 2위인가 될 거예요.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인구 대비. 예. 그래서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직 분들은 진짜 좀 위험하겠다. 왜냐면 저도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우리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자녀 세대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어찌어찌 그냥 가는데 우리 애한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지금 너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얘한테 국영수를 하라고 하는 게 맞나? 저 아내랑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얘가 국영수 하는 게 맞아? 영어 하는 게 필요할까?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게 맞아? 진짜? 이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제 정규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회의감이라기보다는 속도가 달라버리니까 맞아요. 와 약간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와, 우리 때까지야 진짜 대표님 말대로 야 어찌어찌 우린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진짜. 정말 뭐 불확실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뭐 상속증여 관련된 얘기, 최근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전문직의 경제 위기의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무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